그 다음에 토지 정책을 하실 차례인데, 토지 시장이 있죠. 얘는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외부 효과 문제가 존재해야 하네요. 이런 게 존재하겠죠. 그러면 토지 시장 스스로는 자원 배분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목표를 수립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은 토지 정책의 목표라고 그래가지고 한 8가지 정도가 명시가 돼 있어요. 그죠? 근데 8가지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의 외부 효과 있죠. 얘를 제거 또는 뭐 하기 위해서, 감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쓰는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예요. 그 다음에 시장기구를 통해서는 공공재로서의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재로 사용하는 토지를 비축하기 위해서 쓰는 대표적인 제도가 토지은행 제도예요. 그래서 시험상에서 지역지구제하고 토지은행 제도는 꾸준히 출제가 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토지정책의 방향이라고 해서 소유제도를 합리화하고 이용규제를 합리화하고 개발의 합리화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도 되겠고,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런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해요. 거기 230페이지에 가면 중간에 양가로 3번에 토지정책 수단이라고 돼 있죠. 별표하시는 거예요. 토지정책 수단 중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달고 출제를 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의 가장 큰 포인트는 직접 개입 수단하고 간접 개입 수단을 구별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구별하시면 되는데, 제일 처음에 직접 개입하는 게 있어요. 자, 직접 개입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어디에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시장에 참여하면서 정부가 수요자 및 공급자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지시장이 불완전한 시장이니까 시장을 통해서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개입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자원 배분을 유도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대신에 효과는 가장 좋지만 이것들은 거꾸로 시장 기능을 왜곡시킬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부작용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얘네 방법 중에는 공공토지 비축제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영개발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투자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건설 공급.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토지 비축제도는 토지은행 제도라고도 제목을 바꿔서 들어올 수 있고요. 얘는 매수 또는 수용 방식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 공통적인 거는 뭐가 들어가요? 일단 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231페이지 맨 상단에 가게 되면 거기 예제 하나 있죠. 정부의 부동산 시장의 직접 개입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거를 물어봤어요. 그럼 일단 니은에 공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비읍에 공이 들어가죠. 니은하고 비읍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건 2번밖에 없어요. 공이 들어가 있는 애가. 그리고 1번 기억이 토지은행이죠. 여기선 지문에서는 몇 개 고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3개 고르라는 거예요. 3개. 그죠? 그러면 기본적인 요건만 알면은 답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간접 개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간접 개입이라는 거는 정부가 시장 기능을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에
시장 참여자들의 경제적 동기를 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우리가 시장에 참여해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이거를 얻기 위해서 들어온 거죠. 이윤을. 그죠? 그러니까 그 이윤을 상쇄시키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우셨어요. 부동산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오늘도 이따가 올라가면서 혼자서 무진장하게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올라갈 것 같군요. 아니 이걸 지난번에 그것만 강조했는데 막 이래가면서 우리가 이 완전 경쟁 시장은 자동적으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돼요. 둘 다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고 정상 이윤만 존재하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죠.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잖아요. 그럼 불완전 경쟁 시장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슨 이유만 존재한다. 정상 이유만. 그렇죠? 근데 불완전 경쟁 시장은 초과 이윤이 존재해야 하네요.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초과 이윤이 존재하는 불완전 경쟁 시장도 얘가 될 수 있다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있죠. 그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다가 적금 불입하죠. 적금 불입할 때 세금 내야 안 내요? 적금 불입할 때 세금 내야 안 내요? 세금 안 낼 거 아니에요? 세금 안 내고 나중에 만기돼서 찾을 때 세공제 전후로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면 취득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부동산 거래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이익이 1억인데 세금이 1억이면 상세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장도 이 시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는 사람들에게 각종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기도 하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도 부과해야 해요. 부과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도 부과해요. 아니 취득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이런 거 부과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세금으로 상쇄시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금융 규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금융 규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대부 비율을 조정한다든가 또는 총부채 상환 비율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동기 있죠. 이윤의 크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입하는 게 무슨 개입이다? 간접 개입이라고요. 간접 개입. 대신에 간접 개입을 통해 가지고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는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케이스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토지용 규제가 있는 경우죠. 토지용 규제라는 것은요. 이 토지 이용을 할 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토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케이스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지역지구제, 건축규제 또는 각종 인허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토지용 규제에 해당이 되는데 시험상에서는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을 주로 구별하니까 그거를 위주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230페이지 왼쪽 칸에 가시게 되면 첫 번째 기출지문 나와 있죠. 자, 개발부담금 부과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 수단이다. 틀릴 거 아니에요. 이게 두 번 나온 거예요. 두 번. 틀린 답으로 1번으로. 그죠? 예. 그리고 그 두 번째 지문 보시면 토지 정책 수단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 토지 수용,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은 직접 개입이다 그랬으니까 역시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별만 할 수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그죠? 그리고 작년에도 거기 토지 비축제도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한다 그러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응? 틀리기도 힘들잖아요. 이것만 구별하면 되는데. 응?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면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라니까요. 이건 그냥 간단하게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옆 페이지 가면 지역지구제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지역지구제도 별표는 하나 해야 되는데, 요즘은 지역지구제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제목적인 수준밖에는 거의 안 들어와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는 목적이 있어요. 대표적인 목적이, 거기 보면은 목적의 기억이 있죠. 걔를 밑줄 치고 기억하시면 돼요. 토지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뭐 할 때, 감소시킬 때. 그래서 우측칸에 기출 있죠. 우측칸에 기출 보시면은 지역지구제 토지용 계획은 외부 효과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또 토지용 규제를 통해서 토지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 정도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지역지구제는 사적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흔히 정부에서 채택되는 부동산 규제 한 방법이라고 돼 있죠. 자, 아까 외부 효과 배우셨죠? 외부 효과는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개입한다? 정부가 개입할 때 쓰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지역지구제라는 거는 해당 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의 침입을 배제시킴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취지가 있었던 제도예요. 그게 제도가 수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보다 강력한 토지용 규제의 한 방법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요, 그 외부 효과에 대한 지역지구제에 대한 목적에 대한 거를 정리하셨는데 뒤를 넘어가시면 외부 효과에 대한 단기 효과가 있고 장기 효과가 있죠.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이게 나온 지가 한 10년도 넘었어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실전에서는 그 목적 정도만 지문으로 언급이 되지 요거는 잘 언급은 안 돼요. 이거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래프 그려서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뭐 지금 굳이 할 필요는 없고 3, 4월이나 뭐 5, 6월 달에 그때 몰아서 하셔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 참고로 보시면 233페이지 있죠. 우측칸에 가면 기출이 있어요, 없어요? 네, 거기 지역지구제 실시는 생산 요소 가격이 일정하다면 원래 주택 가치 수준에서 그 지역의 주택 공급량을 감소시킨다라고 해놨죠. 틀린 지문이에요. 근데 몇 해 때 나온 거예요? 12회면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겠어요? 12회면은 지금부터 이게 2001년도쯤에 본 거예요. 20년 전에. 이때 나오고 소식이 끊긴 거예요. 근데 선생들이 가끔 이걸 또 인용을 해서 출제를 해요.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주긴 해주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급한 건 아니니까 참고하셔도 되겠고. 작년에도 이거 해봤는데 그래프 그려드리면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 안심을 시키고 해줘야 돼요. 이 그래프는 시험에 안 나온다. 막 이런 식으로 해주고 강의를 해야지만 받아줄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역지구제와 독점의 문제라고 있죠. 233페이지 하단에. 독점에 관한 문제는요. 사전적 독점이 있고요. 사후적 독점이 있으면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부동산학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사전적 독점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후적 독점은 정상 이윤밖에는 못 얻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효율적 시장 배우셨죠? 네? 효율적 시장. 자, 부동산 시장은 어디까지? 중강성이잖아요. 그럼 시장 가치가 현재 정보만 반영이 돼 있죠. 근데 미래 우수한 정보를 입수하면 초과인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초과인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일정한 지역이 있는데 이 주변이 개발이 된다라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사람은 개발되기 이전에 시장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니까
계획이 발표가 딱 되면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획이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시장에 들어온 사람은 이미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이익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독점이 문제가 된다? 사전적 독점이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가시면 234페이지에 상단에 가면 지문 2번에 사전적 독점하고 사후적 독점이 있죠. 무슨 독점이 문제가 된다? 예, 사전적 독점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근데 그 밑에 가면 지역지구제 문제점이라고 있죠. 예,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토지용 규제에 따르는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형평성 문제가 있고 토지용 규제에 따르는 무슨 문제가 있다. 네, 경직성 문제라고 있어요. 그죠? 자, 토지용 규제에 따르는 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개발권 양도제예요. 그래서 옆에 이제 보시면 개발권 양도제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235페이지 상단에. 얘도 시험상에서는 한 3번 인용이 됐어요. 참고로 개발권 양도제는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은 안 돼 있는 제도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러면 개발권 양도제의 논리는 뭐냐면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가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지정되기 이전에 원래 여기 용적률을 500%를 줬어요. 근데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상부 공간을 100%만 이용이 가능하게끔 이게 규제한 거예요. 그러면 상부의 400%의 공간은 활용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역의 보전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은 이걸 이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뭐가 발생한다? 손실이. 그러면 정부는 이 손실에 대해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손실을 금전으로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손실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한 뭐를 발급해 줘요? 개발권을. 그러니까 몇 프로에 해당하는 400%에 대한 용적률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발권을 발급해 주는데 이게 뭐가 가능하게끔 양도가 가능하게끔 허용을 해 주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는 상업지역이에요. 여기 원래 용적률을 900% 줬는데 정부가 500%만 이용할 수 있도록 통제한 거예요. 그럼 얘네도 상부의 몇 프로는? 400%는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상업적이면 토지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공간을 활용하면 이걸 다 이용해야지만 이익이 발생할 텐데 규제로 인해 가지고 상부 공간을 활용을 못하면 이익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대신에 여기를 만약에 활용하고 싶으면 뭐를 사들이면 되는 거예요. 개발권을 사들이면 추가로 이 공간만큼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부 공간을 개발하니까 뭐가 발생할 수 있겠어요? 이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 이익으로 이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로 하면서 시장 기구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유도하는 게 무슨 방법이다? 개발권 양도제에 해당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을 여기 있는 이 개발 지역에 뭐를 부여함으로써 소유권을 부여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보전 지역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입는 손실은 개발 지역에 토지 소유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손실을 보상해 준다 그러면 틀리다고요. 뭐를 발급해 주고 개발권을 발급해 주고 이 개발권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 줌으로써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럴 때 개발권 양도제를 운영하게 되면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여기 지금 규제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상으로 개발할 수 있다 없다? 개발이 가능하죠. 이거 사들이면은. 그죠? 그러면은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과밀 개발이나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후유증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근데 이 제도 자체는 어느 지역에서 주로 쓸 때 이게 타당성이 있냐면 개발 제한 구역 아시죠? 예,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주는 것보다는 이 제도를 도입해서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게 훨씬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부동산 학자들이 계속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주지 말고 이 제도를 도입해서 손실 보상을 해주는 게 낫다라고 주장을 해도 그 주장도 안 받아들여지고 이 제도도 도입이 안 되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손실 보상 받아봐야 그게 그렇게 크진 않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도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억하실 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목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뒤에 가면은 지문 2번에 개발권 양도제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어 있는데 거기 밑에 그 시옷을 가서 보시면 우리나라는 이 1970년대부터 개발권 양도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나 개발권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와 이에 따른 새로운 등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대규모 개발이나 정부의 사업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가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있는 건 다 필요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활용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예,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혹시 용어상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들어보셨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것은 세대 내 형평성과 세대 간의 형평성이 있죠. 이거를 추진하는 게 지속 가능한 개발이에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우리 후손들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미리 당겨서 쓰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토지 이용을 구획을 할 때는 우리 현재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써야 되니까 개발지역으로 지정하지만 여기를 보존지역으로 지정한다는 얘기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기보다는 누가? 우리 후손들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지역 구획을 이렇게 구획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은 반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보상에 대한 논리를 쓸 수 있는 게 개발권 양도제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 현 세대의 욕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 대한 배려가 깃든 토지용 규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어적인 부분에서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토지은행 제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나오죠. 아까 이 목표가 이걸 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제 지금 했잖아요. 그다음에 공공재로서 토지를 비축하기 위해서 무슨 제도를 쓸 수 있다. 토지은행 제도를. 그러니까 단원 순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교재에 어떤 순서로 배열이 돼 있다는 걸 아는 것도 실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돼요. 근데 여기서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해야 되는데, 그죠? 복습을 과연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오늘은 복습하고 하시나요? 오늘은? 그럼 봄이 되면 하나요? 나중에 후회하신다니까요. 1월달에 쓰면은 그때 연초에 학교 원생이 남아서 공부하라고 하라고 그럴 때 남아서 공부하고 갈 걸 후회한다고요. 나중에 뒤로 몰리게 되면 시간은 이제 한정돼 있고 해야 될 건 많고 그러면 심리적으로 쫓기는 거예요. 그냥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공부를 좀 할 수 있다고요. 나중에 시험이 이 압박이 오면은 되게 집중하기도 쉽지 않아요.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죠? 지금 좀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속 타거나 걱정이 되는 사람은 지금 선생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피부를 안 와닿는 거죠? 아직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이거 시간 금방 가요. 시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금 있으면 금방 여름 들어오고요. 여름 지나면은 바로 가을이 오면서 여름도 시험장 들어간다고요. 계획을 잘 짜서 내가 부족한 파트를 정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해보고 안 되면은 자꾸 물어봐야 되고. 예? 올해는 합격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총각은 저기 뭐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 그건 아니잖아. 올해 합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왜 안 물어보는 거야? 어? 있으면 여쭤보겠다고? 내가 볼 때는 이미 발생이 된 것 같은데 뭘. 그렇잖아? 아끼고 있는 거 아니겠어? 언제 물어봐야 되지? 뭐 이런 거? 어? 결론은 뭐야? 너무 많아서 못 물어보겠다는 거야? 어? 괜찮아. 그냥 많을 때부터 이제 하나씩 물어보는 거야. 처음에 물어보라 그러면 뭘 알아야 물어보죠. 이러면서 버틴긴 게 12월 달 이럴 때 얘기고 1월 달 돼서 얘기하면은 너무 많아서 못 물어보겠다고 버팅기는 거야. 그리고 3, 4월 달 되면 선생도 인간인데 쉬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할 수는 없으니까 또 안 물어보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결론은 뭐야? 깨꿀고 가는 거야, 그냥. 언제 후회? 시험장에 들어가면 후회한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년에는 꼭 물어봐야지 이러고 나오면 또 안 물어봐. 똑같아. 매년 되풀이 되는 거야. 그거. 뭐 이 학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학원이 다 비슷해. 모든 학원이. 아니 억울하지 않아? 한 번에 그냥 쫙 돼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지금서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 지금서부터. 민법하고 개론은 하루아침에 되는 과목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 투자를 초반에 많이 해서 1차를 빨리 궤도에 올려놔야 2차를 넘어갈 거 아니야. 1차가 안 되는데 2차를 어떻게 볼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쭉 시간 끌고 하다가 7월 달이 되면 결정을 내리지, 본인이. 2차를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갖고 고민해. 그게 무슨 낭비냐고. 열심히 해야 되지. 저는 생각 같아서는 그래서 올해는 한 번 더 3, 4월 중에 한 번은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야. 작년에는 6월 달쯤에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그거 갖고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 4월쯤에 일단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고 뭐가 좀 정리가 돼 있고 뭐가 안 돼 있는 건지에 대해서 대충 유추는 되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토지은행 제도라고 되어 있어요. 토지은행 제도. 거기 보면 미래 용도를 위해서 정부가 미리 저렴한 가격으로 미개발 토지를 대량 구입해서 공공 자유보유 또는 공공 임대보유 형태로 비축해 있다가 토지 수요 증가에 대응해서 비축된 토지를 수요자에게 팔거나 대여하는 제도를 얘기를 해요. 제도 자체는 참 괜찮은 제도예요. 그죠? 1970년에 이 도시 있죠? 평당 얼마나 있겠어요? 평당 한 1,000원? 70년에? 지금은 평당 얼마 하겠어요? 괜찮아요. 뭐 부르고 싶은 가격 얘기하셔도 돼요. 100만 원이요? 그래. 1,000만 원이요? 그래, 1,000만 원. 엄청난 차이죠. 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정부가 만약에 아니면 이 시에서 한 100만 평 정도 비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라는 거는 이 조성이 된 지가 한 뭐 30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 노화되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이런 주택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도시의 주거 환경을 정비를 해줘야 될 텐데 근데 문제는 돈 있는 사람들이야 예를 들어서 거기를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할 때 다른 곳에 이주했다가 다시 입주하면 관계가 없는데 소득이 낮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없어요?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가지고 있는 땅을 활용해서 순환 재개발 하시죠. 여기다가 임대주택을 지어놓고 여기 만약에 재개발 대상 지역이 있으면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으면 여기다 임대주택 지어놓고 일로 이주시키고 여기 다시 재개발하고
그리고 다시 입주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순환 재개발을 하게 되면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주거 불안 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 도시에 대한 주거 환경도 개선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게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그러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가 재정 자립도가 뛰어났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토지은행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우리나라는 시행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하고 있어요. 관련 법령은 이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행 중인 거죠. 그러면 얘를 시행하는 목적이 있을 때 거기 옆에 이제 상단에 가면 목적이 있죠. 예, 거기 보시면 장래에 소유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용지를 미리 사전에 확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4번에 가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토지 소유의 집중 억제 등이 토지 비축제도의 목적이라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축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공적인 주체가 비축했으니까 개발 이익도 원천적으로 환수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게 되면 여기 있는 목적에 대한 거, 그 밑에 나와 있는 장점, 단점을 다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장점은 뭐가 되겠어요? 공적인 주체가 이용하니까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개발 이익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점에 포함을 시킬 수 있죠. 그래서 개인들에 의한 무질서하고 무계획한 토지 개발을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개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고 공공재나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를 시장에 값싸게 공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공용지에 대한 적시에 공급이 또 가능하죠. 근데 단점은 또 뭐가 단점이겠어요? 일단 우리 간혹 가다가 그런 얘기 하죠.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는 뭐 하셨나 몰라. 그때 강남에 있는 땅이라도 좀 사놓으시면 내가 지금 이 고생을 안 해도 됐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돈의 가치는 틀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 봤을 때 평당 뭐 100원, 200원 하면은 야, 무진장 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 돈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만만한 돈은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그때 당시는 강남이라는 땅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기를 싫어했다고요. 비만 오면 뭐 질퍽질퍽거리고 그냥 논밭으로 쓰고 있는 척박한 땅인데 거기를 누가 살고자 했겠어요. 그 당시에 강남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꿈은 돈 벌어서 강북으로 이사 가는 게 꿈이었던 시절인데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거기다 투자할 거는 생각은 그때 당시는 아무도 못했던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될 줄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지방에 가면 거기 오랫동안 살던 분이 얘기해요. 옛날에 여기 다 논밭이었고 여기 다 과수원이 있었고 막 이런 데였는데 갑자기 길이 뚫리고 그러면서 후회하는 게 뭐냐면 야 그때 땅이라도 좀 사놓을 걸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결과론적이기 때문에 아무도 생각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가끔 이제 복권 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복권 당첨이 돼도 땅 사기가 쉽다 어렵다? 네,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점에는 토지은행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막대한 뭐가 필요해요? 네, 토지 매입 비용이 필요한 거예요. 네, 이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시면은 적절한 투기 방지 대책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없게 되면 사람들은 공적인 주체 등이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여기를 나중에 틀림없이 개발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주변 토지를 이렇게 매입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투기적인 목적으로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게 되면 매입해서 팔기까지의 과도기 있죠. 관리 문제가 뒤따라요. 토지를 매입해서 나중에 이 토지를 활용할 때까지 이 기간이 너무 길게 되면요. 이 안에 무단점유라든가 불법 건축물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거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는데 수원에 가면은 화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의
궁궐은 사대문으로 되어 있어요. 얘네를 수원시에서 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해서 복원 결정을 내렸어요. 복원을 할 때 남문이 제일 복원이 늦어졌어요. 남문이 복원이 늦어진 이유가 남문에는 지난 수십 년간 포장마차촌이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복원해야 될 테니까 니들 비워줘야겠다 그랬을 때 20년 넘게 운영했으니까 점유권을 주장하겠죠. 그러니까 보상 문제로 시하고 대립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정하기까지가 시간이 꽤 많이 걸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비축한 건 좋은데 관리를 적정하게 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토지은행 제도라는 제목만 갖고 기본적인 장점, 단점 정도는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도 자체를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외우려고 무조건 덤비면 안 되고, 그죠? 외우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고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밑에 가면 우리나라의 토지은행 제도라고 돼 있죠. 우리나라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비축된 토지 있죠? 비축된 토지를 지자체별로 관리한다 그러면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는 거예요. 비축된 토지는 여기에서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토지주택공사라고 아시죠? 일명 LH공사라고. 그죠? 얘네가 토지은행이라는 계정을 두고 토지은행이라는 계정은 얘네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비축된 토지는 토지주택공사에만 관리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토지은행 제도 시행에 의해 보시면 기억에 우리나라에서도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 비축을 법적 업무로 부여받아서 수행하고 있다라고 명시해 놓은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 있죠. 그걸 원래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 수용할 수 있다 없다. 토지 이용 계획 허가를 받아서 이 비축한 토지를 원래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이거 강제 수용한다면 틀리죠. 이거 협의 매수해야 된다고요. 그죠? 그게 토지 선매제도라고요. 여러분 시험에 한 3번 나온 거예요, 이게. 네? 자, 거기 238페이지 왼쪽 칸에 가게 되면 두 번째 용어로 선매제도라고 있어요, 없어요? 예, 당사자가 관할 행정기관에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할 때 이게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토지라면 행정청이 그 거래 우선해서 토지를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얘를 지정한다고요. 선매자로 지정이 되는 게 정부, 지자체 아니면 공사들 있죠. 토지주택공사나 얘네를 선매자로 지정해서 무슨 매수할 수 있게끔 협의 매수하는 거예요. 강제 수용이 아니라. 근데 얼핏 보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강제 수용이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선호하는 지문이 이런 거예요. 상식으로 들어와서 틀리기 쉬운 애들. 이런 애들을 잘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충분히 갖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시간의 압박을 받으면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착각이 딱 들어가서 틀리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내용을 어렵게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은 그 밑에 그 하단에 예제에 있을 때 토지 비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거기 5번에 보면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토지는 각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누가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도록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구별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241페이지 가보세요. 241페이지 가면 하단에 예제 나와 있죠? 하단에 예제. 예, 거기 3번 지문을 보시면 토지 선매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 신청이 있을 때 공인 목적을 위해서 사적 거래 우선해서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게 답이잖아요. 에? 토지 선매가. 그러니까 답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렇게 토지가 있었을 때 이 토지가 필요한 거예요. 공공사업을 위해서. 그러면 이 토지를 매수를 희망을 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파는 걸 거부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거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 소유자가 개인 간의 거래를 이렇게 시도할 때는 사전에 신고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 이렇게 선매제를 지정해서 개인 간의 거래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이 토지를 갖다가 매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그게 토지 선매제도의 내용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토지 선매에 대한 거는 시험상에서도 한 3-4번 활용을 했으니까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 239페이지에 가보시면 거기 토지적성 평가제도라고 있죠. 용어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 토지적성 평가제도라는 건요. 이렇게 아까 우리가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얘기했었죠. 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개발 대상이 되는 토지를 우리가 크게 나누면요. 현장 자원으로서의 토지가 있고 상품 자원으로서의 토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전체 토지 중에서 가장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얘예요. 얘는 무슨 상태로? 자연 상태로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보존에 초점을 두고 있고 상품 자원은 이미 시장에서 가공 과정을 거쳐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토지예요. 근데 전체 국토 공간 중에서 상품 자원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이 협소해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주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일로 이렇게 침입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얘네는 개발이 우선이니까. 이 자원의 토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두 개의 논리가 충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돌할 거 아니에요. 이걸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가 토지적성 평가제도라는 거예요. 보존이 난지, 개발이 난지.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요.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현장 자원으로서의 토지의 수요가 늘어나겠어요? 상품 자원으로서의 수요가 늘어나겠어요? 네? 얘를 버리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늘어나는 거예요, 얘가 자연 상태로 있다고 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 상태로 있는 이제 도시적 하면 녹지 공간 막 이런 거 있죠. 걔는 이제 도시민들이 살 수 있는 이제 산소라든가 공기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역할도 하고 예를 들어서 자연 재해로부터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해요. 그리고 얘가 또 뭐가 있냐면 지금은 우리가 자유롭게 왕래가 안 되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금강산 구경 갔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근데 금강산 인근이 고향이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금강산에 가서 어떤 풍경을 가지고 대체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 명상적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연 상태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 가치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논리가 충돌이 되면 이걸 조정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때 조정하는 방법이 뭐다? 토지적성 평가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토지적성 평가제도의 개념을 보시면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라고 명시가 돼 있죠. 얘를 시험에도 출제를 한다고요. 저기 241페이지 아까 그 문제 있죠. 문제에 가서
거기 자 4번하고 5번 지문이 있죠. 네, 거기 5번 지문을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제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그러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게 4번의 토지적성 평가제도 아니에요. 그러면 묶어가지고 4번과 5번이 틀렸다는 걸 우리는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제목을 가지고 출제를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용어 등은 알아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 239쪽의 하단에 가게 되면 토지 공개념이라고 돼 있죠. 용어들에 대해서. 토지 공개념은요. 토지 구교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이건 개인의 뭐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소유권은 인정을 해주지만 이 소유권을 행사할 때 제약을 가할 수 있다고 두는 게 토지 공개념에 관한 사고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꾸준히 이 토지 공개념에 관한 사고를 계속 인식을 하고 있다가 90년대에 토지 공개념에 관한 3대 법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들어온 게 택지 소유 상한제, 그 다음에 토지 초과 이득세제,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 제도. 이게 3대 법안으로 90년대 초반에 이게 이제 도입이 된 거예요. 도입이 됐는데 이게 발표가 하자마자 우연 재청이 발생하는 등 우연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택지 소유 상한제는 그 당시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에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는 200평 이내로 제한을 둔 거예요. 제한을 두고 200평 이상 만약에 토지를 초과해서 소유하게 되면 얘가 앞으로 땅값이 상승해서 뭐가 발생할 것이라고,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간주해서 여기에다가 이 세금을 부과한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이 위헌적인 법률이다 그래서 위헌재청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90년대 초반에 들어간 게 이게 위헌 판정을 받기까지는 한 10년 걸린 거예요. IMF 터진 직후에. 그래서 얘네들은 폐지됐어요. 근데 이게 시험상에 꾸준히 언급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도적인 취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거기 뒤로 넘어가시면 240페이지 있죠. 240페이지 지문 2번, 지문 3번을 보시면 토지 공개념에 대한 도입 배경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 지문 디귿을 가시게 되면 자, 거기 1989년 말에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개발 부담금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거기 보면은 98년도에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서 택지 소유 상한제가 폐지가 됐고 그 다음에 미실현 개발이익에 대한 과세는 헌법 불합치라는 이 헌법재판소의 판정을 받아서 98년도에 역시 폐지됐다고요. 폐지됐는데 왼쪽 칸 있죠. 왼쪽 칸에 기출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택지 소유 상한제와 토초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지 않는 제도다 그러니까 맞는 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시행이 된다 안 된다 이걸 번갈아 해가지고 한 3-4번 냈어요. 그 제목 정도는 알아두시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 하단에 가면 개발이익 환수라고 명시가 돼 있죠. 그렇죠? 예. 거기 보시면 개발이익의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활용한 적이 있어요. 개발이익이라는 것은요. 두 번째 줄에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걸 물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이렇게 틀리게 준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익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신 거예요. 자, 또 그래서 토지 정책, 그러니까 주로 용어라든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해주시게 되면은 용어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제목을 바꿔주거나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어만 좀 알아두셔도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 자, 또 여기까지 했고 잠깐 쉬었다가 242페이지 주택 정책을 해보죠. 쉬었다 들어오세요.